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최대 규모의 방송국에서 20년 넘게 사회부 기자로 활동해온 왕이라고 합니다. 제가 주로 다루는 분야는 특수범죄나 대형 사건 사고였고, 그동안 수많은 특종을 터뜨려 사내에서도 나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작스레 한국 취재라는 업무 지시가 떨어졌을 때 제 첫 반응은 당혹감과 분노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한국을 얕잡아 보며 모든 것을 중국에서 베껴간 가짜 문화의 나라라고 굳게 믿어왔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왜 내가 직접 한국에 가서 취재를 해야 한단 말인가라는 질문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까지도 사실은 제가 한국에 갈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방송국 편집장과 국장 등 윗선에서 해외 취재팀 명단을 꾸린다고 했을 때 처음부터 사람들 반응이 뜨뜻미지근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부터 동아시아 전담 취재팀을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기획 리포트를 준비해야 합니다라는 공지가 내려왔을 때 보통 해외 출장 소식이 뜨면 다들 신이 나서 자원하던 동료들이 하나같이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습니다. 저조차도 뭐야, 한국이면 굳이 왜 가? 하는 마음이 들었고, 다른 기자들은 더더욱 일본이나 대만, 홍콩이면 몰라도 한국 취재는 재미도 없을 것 같고 가치도 떨어진다라는 식으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편집장 앞에는 정적만 흐르고 아무도 자진해서 손을 들지 않으니 고심 끝에 편집장이 그럼 누구 한 명은 꼭 가야 하는 데라며 인원을 지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30대 후반 40대 중견 기자들에게 눈길이 갔지만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사람들은 번번이 요즘 애가 학교 입학이라 시간을 낼 수가 없다, 장인어른 칠순잔치가 있다 등 온갖 핑계로 고사했습니다. 심지어 평소 해외 출장을 제일 좋아하던 동료도 이번에는 일정이 좀 버겁네요라고 슬쩍 비켜갔습니다. 당시엔 모두가 한국 가기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확연했습니다. 결국 편집장과 국장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다가 제 이름을 콕 찍었습니다. 왕위, 너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해외 출장은 누구보다 베테랑이잖아. 그리고 국제 감각도 있는 편이고. 자, 이번 한국 거는 내가 맡아줘. 사실 저는 범죄나 사건 분야에 집중해왔고 문화나 관광 기획 취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거부하고 싶었지만 상부에서 이미 너 아니면 안 된다라고 사실상 통보하는 바람에 도저히 피할 길이 없었죠. 더군다나 회사 내부적으로 한국 취재가 하나의 당면 과제가 되었다는 분위기였고 누군가는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 어쩔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이죠. 처음에는 분통이 터져서 내가 그깟 한국을 왜 가야 하냐. 우리 중국이 훨씬 크고 문화도 압도적인데라고 투덜댔습니다. 그런데 동료들은 오히려 제게 우리 대신 가줘서 고맙다. 한국, 솔직히 매력 없어 보이지 않냐라며 비아냥거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본인들이 갈래 하니 다들 뒷걸음질 치는 상황이니 어찌 보면 웃기는 꼴이었죠. 저는 그들을 향해 너희가 이걸 맡아. 내가 원래 이런 취재하고 싶은 사람 아니다라고 버럭 화를 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뻔했습니다. 미안.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우리 애 수술 잡혔어 등등. 대부분 뻔한 핑계임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꺼리는 상황에서 제가 결국 한국 취재 팀의 단독 멤버로 지목되어 비행기 표를 떠맡게 되었습니다. 회사 국장도 미안했는지 출발 전에 저를 개인 사무실로 불러 커피 한 잔을 건네며 왕이 나도 미안하다. 근데 지금 국장단 차원에서 한국 취재가 꽤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어. 요즘 유럽이나 남미 쪽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몰리고 있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오잖아. 우리가 놓칠 수가 없지 않겠냐. 보고 잘 써서 가져오면 너에게도 득이 될 거야 라고 달랬습니다. 저는 속으로 득은 무슨 가봤자 시간 낭비지라고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국장의 기대가 부담스럽긴 했지만 어쨌든 가게 되었으니 최소한 중국의 위상을 지키는 기사를 써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이 뭘 얼마나 대단하게 발전했는지 모르겠지만 기껏해야 몇몇 K-팝, K-드라마 따위가 떠서 외국인들이 잠깐 열광하는 거겠지. 결국은 중국이 문화 대국인 걸 다시 증명해 보여줄 테다. 그런 오만한 생각을 품고 있었죠. 그래서 회사에서 마련해준 비행기 표를 손에 쥔 채 저는 마지못해 공항에 나갔습니다. 출국장에 들어서면서도 내가 이렇게까지 오기 싫은데 왜 이 고생을 해야 하지? 라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게다가 주변 동료들이 잘 다녀와 라고 인사하긴 해도 그 눈빛 어디에도 부러움이나 응원 같은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 가서 고생 좀 해봐라 라는 식의 미묘한 조롱이 느껴졌죠. 그날따라 비행기가 지연되지도 않고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더 짜증이 났습니다. 차라리 어떤 돌발 상황이 생겨서 출장 취소되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좌석에 앉는 순간부터 기분이 찜찜했습니다. 보통 해외 출장 때는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곤 했는데 이번에는 회사에서 비용을 아낀다며 일반석을 끊어준 겁니다. 한국은 가까우니까 이코노미로도 충분하지 않아 라는 게 상부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초장부터 이런 대우가 기분 상했죠. 게다가 제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었는데 승무원이 제게 혹시 자리를 양보해 줄 수 있겠냐고 부탁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는 이런 요청을 받으면 대부분 모른 척하기 마련입니다. 저도 그 문화에 익숙해서 한술 더 떠 왜 내가 움직여야 하죠? 난 취재하러 가는 길이고 피곤한데라고 안에서부터 뾰로통해졌습니다. 그래서 못 들은 척 딴청을 부렸습니다. 그러자 주변 한국인 승객들이 저를 흘끗 보며 웅성거렸고 곧이어 제 옆에 앉은 어떤 젊은 한국인 여성이 제가 양보하겠습니다라며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승무원도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였고 다른 승객들도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소를 보이더군요. 그런데 이때 제가 괜히 눈에 띄게 되고 어쩐지 저는 혼자만 무정한 사람처럼 몰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화가 치밀었죠. 원래 내 자리고 내가 싫으면 거절할 수도 있는 건데 왜 이 사람들은 나를 이상하게 보지라고요. 더욱 기분 나빴던 건 승무원이 저한테 다시 한번 협조 감사드립니다라고 인사를 건넸는데 전 전혀 협조한 바가 없었으니 그 말이 더 모욕적이었습니다. 친절 떠는 건가? 괜히 점잖은 척하네. 이런 식으로 비행 초반부터 불편한 심기를 간직한 채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도착해서 제일 먼저 놀란 건 인천공항이었습니다. 분명 회사 선배들이 한국공항, 우리 대도시 공항에 비하면 한참 후지고 낙후됐어라고 말했었는데 막상 내려보니 시설이 깨끗하고 줄도 길지 않으며 안내 표지판이 굉장히 정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빠르게 마치고 수화물을 찾는데 걸리는 시간도 의외로 짧았습니다. 이런 면을 보고 저는 솔직히 뭐야, 생각보다 깔끔하잖아라고 잠시 당황했지만 곧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에이, 공항 하나 보고 뭘 판단해. 며칠 후면 허점을 찾게 될 거야. 공항 로비에 나서자 저를 마중 나와 있던 것 같은 기자 신분의 한국인 안내자 김갑진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딱 떨어지는 모습으로 손을 흔들더군요. 저는 중국식을 흉내낸 건가 라는 별 생각을 다 해가며 그를 노려봤습니다. 김갑진이 다가와 능숙하게 영어와 중국어까지 섞어가며 반겼습니다. 왕이 기자님이시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솔직히 말투가 깍듯하고 너무나 예의가 발라서 첫인상부터 좀 얄미웠습니다. 그래, 친절한 척 하겠지. 대체 뭘 숨기려고 저러는 걸까라고 의심부터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김갑진과 함께 차량을 타고 첫 취재 장소인 광장시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사전에 듣기로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시장 중 하나라 해서 저는 솔직히 드디어 한국의 후진적인 면을 볼 수 있겠군이라는 불온한 기대를 갖고, 왜냐하면 중국에서도 전통시장은 되게 복잡하고 지저분하며 시끌벅적한 곳이 많았으니까요. 한국이라고 다를 리가 있나 싶었죠. 그런데 막상 광장시장에 내려서 골목길을 걸어가 보니 상인들이 일단 너무 친절하게 말을 걸어오는 것부터 당황스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떡볶이 한번 드셔보세요 라며 손짓을 해댑니다. 중국이었다면 가게 주인이 이렇게 먼저 나서서 손님을 붙잡는 경우도 있지만 흔히 외국인에게는 바가지를 씌우거나 혹은 관심이 없다는 식의 무뚝뚝한 반응이 많았기에 이런 분위기가 낯설었습니다. 시장 통로도 꽤 깔끔했고 냄새가 좀 섞이긴 해도 생각했던 것만큼 고약하지는 않았습니다. 거리 바닥에 쓰레기가 굴러다니지도 않았고요. 김갑진이 자신만만하게 여기가 광장시장입니다. 한국의 옛 정취와 현대적 감각이 결합된 곳이죠. 특히 외국인들이 길거리 음식을 좋아하더군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쪽 눈썹을 치켜 세우며 이게 뭐가 현대적이냐? 그저 분식 냄새나 나는 뒷골목 아닌가라고 빈정거렸습니다. 그러자 김갑진은 빙그레 웃으며 일단 시장 구경부터 해보시죠. 취재거리도 많을 겁니다라더군요. 떡볶이, 김밥, 순대 등을 파는 포장마차들이 줄지어 있는 곳에 다다르니 한국인들뿐 아니라 백인, 흑인, 동남아 관광객까지 다양한 인종이 한데 섞여 있었습니다. 어떤 서양인이 떡볶이를 먹고는 매운맛에 깜짝 놀라며 웃는 모습을 보니 이게 꽤나 재미있는 풍경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뭐가 좋다고 저렇게 호들갑인가 싶었는데 호기심에 떡볶이를 한 젓가락 찍어 먹어봤더니 생각 외로 살짝 달고 매운 소스 맛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이거 은근 중독성 있네. 맵지만 계속 손이 가라고 느끼면서도 절대 표정에 만족감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괜히 김갑진이 은근히 한국 음식 맛있지 않느냐며 자랑할까봐요. 저는 그냥 좀 맵긴 하네 정도로 무덤덤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둘러볼수록 제가 예상했던 더럽고 지저분하며 위생불량 같은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람이 많아 복잡했지만 상인들이 수시로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치우고 음식물을 다룰 때 비닐장갑이나 집게를 사용했습니다. 에이, 한국이라고 다를 게 없을 줄 알았는데 이 부분은 생각보다 꼼꼼하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거 분명 겉만 번지르르한 거야. 속을 파보면 문제가 많을 거야 라고 스스로 합리화했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간단한 취재를 하겠다고 카메라를 꺼내고 지나가는 외국인 몇 명을 붙잡아 중국은 안 가봤냐? 한국이랑 뭐가 다르냐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프랑스인으로 보이는 관광객이 노골적으로 중국은 예전에 갔다가 별로 좋지 않은 기억이 있었다. 공항에서부터 소매치기를 당하고 숙소 위생도 실망스러웠다. 그래서 이번엔 한국을 찾아왔다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서 불쾌감이 치솟았습니다. 뭐, 중국이 어때서? 공항에서 무슨 일을 당했다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무시해? 라고 버럭하고 싶었지만 취재 윤리상 참고 그냥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불편했는지라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외국인은 줄줄이 고생담을 늘어놓았습니다. 긴 줄에서 몇 시간 기다렸는데 직원들은 관리가 엉망이고 불친절했다. 택시 타고 이동하는데 길거리에 사람들이 아무데나 침을 뱉고 어떤 아이는 길 모퉁이에서 대변을 보기도 했다. 한 성급 호텔에 묵었는데 침구가 축축하고 벌레가 나왔다. 식당도 바닥에 기름때가 장난 아니더라. 저는 차마 반박할 틈이 없을 만큼 디테일이 구체적이었습니다. 유럽에서도 완벽하진 않지만 중국은 너무 무질서하다고 느껴졌고 영어도 잘 통하지 않아 불편했다라는 말을 거듭하니 제 속이 쓰렸습니다. 결국 제가 그건 당신이 운 나쁜 케이스였을 뿐이라고 변명했지만 그 프랑스인은 글쎄 내 친구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지금은 차라리 일본이나 한국을 택한다. 서비스와 청결 면에서 훨씬 만족도가 높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옆에서 김갑진이 제 눈치를 살피며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입술을 깨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약간 흥분한 상태로 됐고 갈 길 갑시다라며 발길을 옮겼습니다. 김갑진이 잠깐만요. 곧 광화문에서 큰 행사가 열리는데 가보시면 취재하기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제안을 해서 저는 비장한 표정으로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좋다. 이번엔 뭘 또 보여주려고 시니컬하게 생각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도착하자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북적이고 있었고 전통 공연과 음식 축제, 한글 체험 부스가 한창이었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다양한 언어가 들렸고 다들 한국 문화를 체험하느라 정신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도대체 한국 정부가 무슨 마케팅을 했길래 이렇게 외국인을 끌어들이지? 라고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러다 또 인터뷰를 시도했는데 이번엔 남미 출신으로 보이는 일행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극찬하며 K-팝으로 처음 입문했는데 음식과 전통 문화도 매력적이다. 사람들도 친절하고 치안도 좋다라고 말하더군요. 제가 은근슬쩍 중국도 대단한 역사를 갖고 있는데 안 가보셨나요? 라고 물으니 한 청년이 얼굴을 찌푸리며 예전에 중국 갈까 고민하다가 주변에서 별로 권하지 않아서 포기했다. 불친절하고 지저분하다는 후기가 많았다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욱하는 마음이 올라와서 그건 다 편견이다라고 언성을 높일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화려한 부스 사이에서 제가 뭔가 몸에 뜨거운 액체를 뒤집어 쓴 느낌이 들었습니다. 깜짝 놀라보니 어느 외국인이 들고 있던 떡볶이, 국물이 제 옷에 와르르 쏟아진 겁니다. 원인은 저였어요. 제가 화를 내며 뒤로 물러서는 바람에 그 사람과 부딪힌 것입니다. 외국인도 당황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는데 저 역시 흥분한 상태라 뭐 하는 거야. 이게 얼마짜리 옷인데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처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고 김갑진이 중간에서 서둘러 말렸습니다. 진정하세요. 실수였잖아요. 한바탕 소동이 지나가자 제 옷은 떡볶이 양념에 빨갛게 물들었고 행사장 분위기도 어수선했습니다. 저는 됐고 오늘 취재 끝내자라고 소리치며 분노를 주체 못하고 근처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김갑진이 난처해하며 일단 옷부터 갈아입으셔야죠. 근처에 한복 대여점이 있긴 한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도 하기 싫어 뭐든 좋으니 갈아입게 해달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무작정 따라간 한복 대여점에서는 뜻밖에도
제가 중국에서 한풀을 베꼈다고 생각하던 그 한복을 추천했습니다. 김갑진이 이참에 한복도 체험해보시죠. 혹시 기사를 쓰실 때 참고가 될 겁니다라고 권유했습니다. 저는 내심 저건 분명 우리 중국 의상을 살짝 바꾼 것에 불과한데라는 반발심이 컸습니다. 그래도 떡볶이 양념에 범벅인 옷을 그대로 입고 다닐 순 없었기에 마지못해 한복을 대여해 갈아입었습니다. 그런데 한복을 입고 거울을 보니 의외로 주변 사람들이 잘 어울리시네요. 색감이 곱다라며 칭찬해 주더군요. 더 이상한 건 지나가는 서양인 몇 명이 제게 사진을 찍어도 되냐며 다가왔습니다. Your handbag is so beautiful 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뭔가 굉장히 어색하고 자존심 상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건 중국 한푸일 텐데 왜 한국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참다 못해 김갑진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들 왜 중국 전통 의상을 한국 것이라고 우기는 겁니까? 노래, 드라마, 음식 전부 중국이 원조 아닌가요? 라고 말이죠. 김갑진은 약간 당황하더니 스마트폰을 꺼내 각종 자료와 논문, 해외 기관의 문화재, 등재 내역 등을 보여줬습니다. 한복이 어떻게 한국 고유의 맥락에서 발전해 왔는지, 고대 벽화나 실물, 유물 등이 어떻게 국제적으로 공인되어 있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저는 물론 들을 생각이 없었고 모든 학계가 한국 돈에 매수된 거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주위에 있던 외국인들은 그런 저를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봤고 김갑진은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일단 믿거나 말거나 자료만 확인해 보십시오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행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도심에 있는 비즈니스급 호텔이었는데 여기서 제가 놀랐던 건 로비나 객실 상태가 꽤 깔끔하고 현대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중국에서 고급 호텔이라고 하면 로비만 번쩍이고 뒷부분은 허술한 경우가 덜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프런트 직원들이 영어와 중국어로 능숙하게 안내해주고 방도 무난히 청결해 보였습니다. 저는 괜히 불만을 찾고 싶어 변기나 침구류를 샅샅이 살폈지만 별다른 하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건 분명 관광객들 유치하려고 위장한 거겠지. 다 포장된 것이라고 스스로 마음을 달랬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갑진이 저를 본격적으로 서울 시내 취재에 데리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평소 같았으면 거절했겠지만 기사 소재를 찾아야 하니 할 수 없이 동행했습니다. 명동, 이태원, 홍대, 경복궁 등 외국인 밀집 지역을 돌아다니며 여러 사람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대부분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음식이 신선하고 다양하다. 거리에 쓰레기가 거의 없어서 놀랐다.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안전하다. 심지어 어떤 일본인 관광객은 일본도 청결을 자랑하지만 한국도 상당히 깨끗하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기분이 더 묘해졌습니다. 아니, 중국이 훨씬 크고 발전했는데 왜 우리보다 더 좋은 이미지를 가진 거지? 게다가 돌아다니면서 보는 광경들이 대부분 새치기 하거나 남의 물건을 막 쓰는 중국 관광객들로 인한 수동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명동 한복판 카페에서 어느 중국인 가족이 매장 비품 충전기, 볼펜, 계산기 등을 무단으로 들고 갔다가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직원이 저희 물건이니 함부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니 그 가족은 돈 내고 커피 마시면 이런 건 무료로 쓰는 것 아니냐. 중국에서는 이 정도는 문제 안 된다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옆에 있던 한국 손님이 여긴 규정이 있으니 지켜주셔야 해요라고 조용히 말했는데 그 중국인 가족은 당신들은 중국 문화도 모르면서 잘난 척하네 하고 되받아쳤습니다. 결국 카페 매니저가 규정을 어기시면 퇴장 조치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자 그들은 마지못해 물건을 내려놓고 퇴장하면서 한국인들은 너무 까다롭다. 우리 중국이 최고인데 라는 말을 퍼붓고 나가더군요. 조금 뒤 인근 골목에서 또 다른 중국인 단체가 노상에서 애들을 급하다고 소변을 보게 하다가 현지 상인에게 호되게 야단 맞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상인이 가게 옆에 화장실이 있는데 왜 여기서라고 따지니 그 중국인 일행은 애가 급하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한국인들은 사소한 일에 유난 떤다라고 맞섰습니다. 주변 한국인들이 당신들이 치울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더럽히면 어쩌냐고 하자 그들은 끝까지 불만을 토로하며 중국에선 이 정도 일상적인데 라고 큰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또 어디선가 나타난 한국 시청 공무원이 조목조목 여긴 공공장소이고 이런 행위는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길을 더럽혔으면 청소비를 지불하라고 말하니 그들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우리는 중국인이고 한국은 우리 걸 빼앗아 간 나라다.
이런 규정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억지를 부리다가 욕만 먹고 떠났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목격하며 부끄러우면서도 은근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중국인들이 이러니 외국인들한테 시선이 안 좋을 수밖에 없지라는 자각이 들었지만 여전히 그래도 중국이 위대한 데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김갑진의 안내로 저는 경주, 부산 같은 지방 도시로도 내려가 봤습니다. 한국은 수도권만 발전했지 지방은 후진적일 거야라는 기대를 했는데 가보니 꽤 정돈된 관광 시스템과 잘 보존된 문화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경주의 옛 유적지는 중국 못지않게 깔끔하고 체계적인 안내 표지판과 해설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거 다 중국에서 배운 거야 라고 속으로 외쳤지만 가이드를 통해 듣는 설명은 한국적 예술과 전통이 오래전부터 독자적으로 꽃피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주변을 둘러보니 외국인 관광객들이 경주를 상당히 호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특히 유럽인들이 중국 유적지도 크지만 여기 경주는 한국 고유의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는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중간에 끼어들어 그래도 중국이 훨씬 스케일 크죠. 여긴 작은 나라잖아요 라고 말했는데 사람들은 별 관심도 없어 보였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가서는 바다 풍경과 야경이 멋지고 도시가 활기차게 돌아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래봤자 중국의 칭다오나 상하이가 훨씬 거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현장에서 만난 외국인들은 부산은 깨끗하고 안전하다. 밤에도 걸어다녀도 무섭지 않다라며 칭찬했습니다. 어떤 독일인 여행객이 중국 어느 도시에 가면 치안도 걱정되고 호객 행위도 심하다던데 여긴 그래도 질서가 잡혀 있다고 말할 때 저는 마음속에서 또 분노가 치밀었지만 입으로는 그건 당신들이 잘 몰라서 하는 소리다라고 웅얼거렸습니다. 게다가 부산에서도 식당에서 중국인 단체가 새치기를 하다가 한국인들에게 혼쭐이 나는 광경을 봤습니다. 횟집 앞에 긴 대기줄이 있었는데 중국인 가족이 앞쪽 사람들을 무작정 밀치고 우리 먼저 들어가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한국인들이 순서를 지켜야지. 다 기다리고 있는 거다라고 말해도 들으려 하지 않다가 횟집 주인이 예약 명단 있고 차례로 입장시킨다. 안 그러면 다 엉망된다라고 설명하자 그제야 억지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뒤로 빠지면서도 한국인들은 융통성이 없어. 아이가 배고프다는데 배려를 안 해주다니라고 불평했고 중국이 훨씬 대국이다. 여기서는 서비스도 형편없다고 꼬장부리며 가게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주변 한국인들이 저렇게 이기적이면 누가 좋아하겠냐라며 혀를 찾고 저는 그게 중국인의 대표적인 모습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싶었지만 굳이 나서기 싫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남짓 한국 각지를 돌며 이런저런 사건을 취재했지만 제 속은 복잡했습니다. 시야에 들어오는 대부분 한국의 장점들은 제가 원래 상상했던 후진 이미지와 달랐고 여기저기서 마주치는 무개념 중국인들의 민폐 행동 때문에 괜히 중국 전체가 보매금으로 욕먹는 것 같아 불편했습니다. 동시에 외국인들은 한국에 열광하고 있었고 심지어 K-드라마, K-팝, 한식 등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적 이유로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저건 전부 중국 거 베껴간 것이라고 우기긴 했지만 막상 와서 보니 독자적인 발전 과정과 특징이 분명해 보이기도 했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건 다 한국이 홍보를 잘해서 생긴 착각이라며 스스로 우격다짐을 했습니다. 취재를 마무리할 즈음 김갑진이 이제 기사는 어떻게 쓰실 생각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자존심을 굽히고 싶지 않아 당연히 한국이 이룬 모든 성과가 결국 중국 것에서 비롯됐다는 내용을 쓸 거다. 중국이 원조이니 세계 관광객이 잠깐 한국에 몰렸어도 조만간 다시 중국으로 갈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김갑진은 살짝 실소를 짓더니 왕이 기자님 마음이니까 뭐라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사실관계는 제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저는 조언 안 해도 알아서 한다며 언짢은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마지막 날 서울로 돌아왔을 때 또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어느 유명 쇼핑몰 앞에서 중국인 여행객들이 테이블에 놓인 프로모션용 전자기기를 막 만지다가 무슨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쇼핑몰 측에서 차음존이지만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했는데 그 일행이 아이에게 함부로 전자기기를 만지게 했고 결국 기기가 떨어져 박살났습니다. 직원이 파손하셨으니 변상하셔야 합니다라고 하자 그들은 웃기지 마라. 우리가 중국인이면 뭔가 더 받아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한국 애들이 중국이 부러우니까 이런 식으로 돈 뜯어가는 거다라며 오히려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습니다. 주변 한국인들이 이건 누구든 물건을 부수면 변상해야 한다. 중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상관없다고
조목조목 설명하자 그들은 우리 중국은 대국이다. 이런 조그만 전자기기 정도는 우습다. 하지만 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냐라고 소리치며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쇼핑몰 측에서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니 그제야 마지못해 돈을 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면서 한국인들은 정말 강압적이다. 예의를 모르는 졸렬한 민족이라며 욕을 뱉고 사라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기가 막힌 표정을 지었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저는 기자로서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지라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사실 제 눈앞에 펼쳐진 한국의 모습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올 만한 매력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제 자존심과 애국심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래도 중국이 원조고 인구도 더 많고 역사가 더 오래됐는데 왜 이렇게 한국이 주목받고 있는 거지? 라는 의문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원래 계획대로 한국은 겉만 번지르르 실제로는 중국의 원료를 훔쳐간 하위 문명이라는 논조를 기사에 담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위생, 질서, 친절, 독자적 문화 등이 전부 과대 포장이라는 식으로 깎아내렸습니다. 한복 문제도 중국 한풀을 훔쳐가서 이름만 바꿨다라고 단정 지었고 K-드라마나 K-팝 결국 중국 풍습과 음악을 변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중국이 얼마나 위대한 대국인지 그리고 어차피 외국인들이 잠깐 한국에 들를 뿐 궁극적으로는 중국으로 몰려올 수밖에 없다는 식의 확신을 담았습니다. 사실 이 기사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저도 의심스러웠지만 저는 제 편견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김갑진이 제 기사를 일부 엿보고 근거가 부족하다. 너무 일방적인 서술이다라고 충고했지만 저는 내가 뭘 아냐. 한국인 주제에 이 나라는 역사적으로도 중국을 벗길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전 세계를 속이고 있을 뿐이라고 악쓰듯 말했습니다. 김갑진은 포기한 표정으로 이건 왕이 기자님의 자유니까 더 말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나중에 불이익이 생기더라도 어쩔 수 없죠라고 대꾸했습니다. 저는 불이익은 무슨. 난 중국이 자랑스럽다. 이제 곧 돌아갈 테니 당신들 한국인 짝퉁 문화를 더 볼 일은 없을 것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귀국 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김갑진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한국에 대한 인상이 전혀 안 좋아지셨나요? 저는 코웃음을 치며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형편없다고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 더 별것 아니었다는 걸 확인했을 뿐이야 라고 독설했습니다. 김갑진이 그래도 여러 곳 돌아다니시며 나름 즐거운 순간도 있으셨을 텐데라고 하자 저는 난 단 한 번도 즐겁지 않았어. 전부 가짜 문화와 얄팍한 서비스였을 뿐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김갑진은 더 말다툼하지 않고 그냥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말만 남긴 채 저를 공항에 내려줬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는 추가 수화물 요금 문제가 생겼지만 직원이 온라인 결제하면 수수료가 절반이라고 친절히 알려줘도 저는 귀찮다고 됐어. 그냥 여기서 처리해라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봤지만 끝까지 개의치 않았습니다. 출국 심사대도 빠르게 지나가면서 속으로 그래. 나 간다. 2번 다시 안 올 나라니까라고 혼잣말했습니다. 탑승 게이트 앞 대기 공간에서는 비슷한 시간대에 한국발 중국행 비행기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어떤 한국인 부부가 제게 와서 중국 여행이 처음이라 두렵다. 혹시 공항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세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비웃음을 참지 않고 뭐가 무서워. 중국은 한국보다 훨씬 더 크고 발전된 나라야. 괜히 쓸데없는 걱정 말고 가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들은 난감해하며 아, 그러시군요. 감사합니다라고 물러갔습니다. 저는 그들 뒤통수를 보며 한국인들이 별것도 모르고 떠들긴이라고 중얼댔습니다. 마침내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은 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한국을 돌며 겪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솔직히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깨끗하고 친절하고 전 세계 관광객이 몰려드는 이유를 어느 정도 알만하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그걸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봐야 중국을 못 따라온다. 한국은 우리 것을 훔치고서 자기 것처럼 우기는 나라이며 덩치도 작고 결국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고수할 겁니다. 제 마음속에는 자존심이 더 중요하니까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릴 때 저는 창밖을 보며 부글부글 끓는 감정이 다시 치솟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전부 교활하게 포장해 놓고서 세계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차츰 다 들통나면 결국 중국이 진정한 문화 대국임이 밝혀질 거다. 이렇게 의미 없는 다짐을 하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마도 돌아가면 제 기사는 거의 그대로 송출될 거고
저는 회사 안에서 충성도 높은 기자라는 인정을 받겠죠. 중국이 최고, 한국은 그저 부차적 존재라는 결론이면 충분하니까요. 저는 끝까지 한국을 낮춰보고 사실관계를 무시하며 황당한 억지 논리만 펼친 채 비행기를 탔습니다. 주변에서 뭐라 해도 듣기 싫고 제가 틀렸다는 인정도 할 수 없으니까요. 한복, 음식, 드라마, 어느 것이든 결국 중국을 따라한 것이라는 제 생각을 꺾지 않겠습니다. 제가 남긴 기사도 한국은 결국 중국 문화에 베끼기에 불과하다라고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빅토리아, 프랑스 파리 교회 출신으로 모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살고 있지만 처음부터 제가 한국에 관심이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희 가족이 어머니의 암 치료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를 두고 크게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이 시작되기 전 저희 아버지 샤를은 10년도 넘게 중국에서 무역업을 해오며 완전히 중국화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 파트너도 동업자도 사회적 인맥도 전부 중국 쪽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기억으로는 아버지가 한두 해 정도 중국에서 지내다 다시 프랑스로 돌아오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돌아오지 않고 중국에 뿌리를 박았습니다. 아버지는 중국에서의 삶을 굉장히 찬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중국이라는 나라가 인구가 많고 장사가 잘 된다 정도로 이야기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의 말투나 태도까지도 중국식이 되어갔습니다. 저나 어머니와 통화할 때마다 프랑스는 경제가 정체된 지 오래다. 차라리 중국으로 와서 뭔가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며 큰 소리를 치곤 했습니다. 어머니 이자벨은 프랑스에서 예술 활동을 이어왔고 저 역시 파리에서 모델 일을 막 시작하던 참이라 아버지의 말을 듣고 곧장 중국으로 이주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마치 프랑스는 이미 시대에 뒤떨어졌다. 중국은 곧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늘 중국을 치켜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진단 결과가 나왔을 때는 저와 어머니 모두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50대 초반에 불과했고 평생 병치레를 크게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몇 번의 검사를 거치고 최종 확정을 들었을 때 의사가 치료 과정이 쉽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아버지가 보인 반응이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황당했습니다. 뭐, 암이라고? 프랑스에서 그런 걸 제대로 고칠 수 있겠나? 차라리 중국으로 오는 게 낫지 않겠니? 내가 여기저기 아는 의사가 많고 병원 관계자도 있어. 그리고 치료 비용도 훨씬 쌀 거야. 내 어머니도 내가 있는 베이징이나 상하이에 와서 치료받으면 된다. 괜히 한국 같은 곳은 알아보지 마라. 한국은 보여주기식 의료만 번지르르 하고 결국 기술은 중국이 다 앞선다. 저는 사실 그 전까지 한국 의료에 대해서 별다른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러 나라 중 하나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한국의 암치료 기술이 꽤나 발달되어 있고 세계 유수의 병원과 비슷하거나 더 앞서는 수준이라고까지 하더군요. 어머니 역시 한국의 의료 수준이 좋다는 소문을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혹시 한국 병원을 알아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격앙된 목소리로 한국? 너 혹시 중국 SNS 같은 데서 돌아다니는 얘기 못 봤니? 한국은 겉만 번지르르하고 사실상 경제가 위태롭다고들 해. 의료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의문이다. 내가 있는 중국으로 와서 편하게 치료받아라. 내가 다 알아봐 줄 수 있어. 라며 거듭 강조했습니다. 중국에서 무역업을 하며 쌓아둔 인맥으로 병원이나 의사를 빠르게 수배할 수 있으니 왜 한국 따위를 거론하냐는 투의 말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이 언제부터 암 치료에 있어서 선진국이었나? 오히려 중국이 기술을 훨씬 빨리 흡수해서 이제는 선진 의료 강국이 됐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아버지 말에 따르면 한국은 한때 가난했고 지금도 크게 다를 바 없다. 그 나라가 무슨 기술이 있다고 다 쇼야. 홍보만 뛰어나서 외부인들이 착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나 어머니는 정말 그런가 하고 의문을 품으면서도 아버지가 중국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 어느 정도 과장된 표현을 쓰나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병이 하루하루 악화되는 듯 보이자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최선의 방법을 택해야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힘겹게 프랑스 여러 병원을 전전하고 스페셜리스트라는 의사를 찾아갔는데도 뚜렷한 대안을 제시받지 못했던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어머니가 점점 기력을 잃어가자 아버지는 매일같이 전화를 해서 중국으로 빨리 오라고 압박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알아본 병원은 암 환자들을 위한 전용 병동이 따로 있고 약값도 저렴하고 아무튼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다. 한국에 괜히 갔다가 바가지만 쓰고 돌아올지도 모른다. 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에게 내가 한국에 간다면 난 너에게 더 이상 치료비를 지원해줄 생각이 없다는 식으로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저로선 너무나 황당했고 어머니는 마음의 상처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 알아본 결과 한국은 암 치료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임이 입증된 병원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진의 숙련도, 환자 케어 시스템, 그리고 대학병원급 시설의 청결도 등에서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실 프랑스에서도 아시아 중에서는 한국이나 일본이 의료에 강하다라는 기사가 심심치 않게 나왔고 주변 지인들도 차라리 한국으로 가보는 게 어떻겠느냐. 중국은 의사 기술이 의외로 들쑥날쑥이고 관리 감독이 허술하다는 평판도 많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갈등하다가 결국 그래도 나는 한국이 끌린다라고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중국이 진짜로 좋다면 거기 사는 남편이야 편하겠지만 나에게는 낯선 환경이고 치료받는 동안 언어가 안 통하면 어떡하냐라고 우려한 것도 컸습니다. 프랑스어, 영어가 통용되는 한국 병원도 꽤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는 내가 목숨을 걸고 도전해야 하는데 중국에 가서 사기라도 당하면 어떡하느냐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저 역시 어머니의 의견을 지지했고 마침 저도 한국 모델 에이전시로부터 생각보다 좋은 제안을 받았기에 어머니, 저도 한국에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가 보시죠라고 독려했습니다. 결국 저와 어머니가 먼저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불만이 많았지만 당장 일주일 정도 시간을 내서 한국에 합류해 볼 생각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내가 가서 직접 확인해 보겠다. 한국이 뭐가 그리 대단한지라는 식으로 덧붙였습니다. 저와 어머니가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 저는 사실 조금 긴장했습니다. 정말로 한국 의료가 뛰어나다는 것은 인터넷 정보와 주변인들의 평가일 뿐 제가 직접 체험해 본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질서정연한 분위기와 편리한 시스템, 깨끗한 화장실을 보며 저는 뭔가 기대해봐도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오는 동안 어머니는 지쳐서 잠이 들었고 저는 창밖 풍경을 찬찬히 구경했습니다. 한국은 생각보다 건물들이 현대적이었고 도로 위 차량들도 꽤 좋은 차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사실 중국 SNS나 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한국은 여전히 가난하고 낙후된 이미지라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마주친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일단 기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안내 데스크를 찾았을 때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국제진료팀이 별도로 존재해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번역이나 통역을 적극 지원해 주었습니다. 어머니도 제법 편하게 영어로 설명을 들었고 필요하면 통역사분이 프랑스어까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조차도 이런 전담팀이 모든 병원에 있는 건 아닌데 한국은 이런 걸 이미 운영하고 있네 하며 감탄했습니다. 어머니는 몇 가지 정밀검사를 거치며 항암 치료와 수술 시기를 잡았습니다. 절차가 상당히 빠른 편이어서 프랑스에서라면 서류 작업만도 몇 주가 걸렸을 텐데 여기서는 며칠 만에 검사와 협진이 진행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치료 계획이 확정된 무렵 아버지가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병원 건물부터 둘러보며 건물은 깔끔하긴 하네. 근데 이게 다거칠이 아닌가라고 투덜거렸습니다. 의사나 간호사와 대화할 때도 아버지는 자꾸 내가 중국에서 알던 의사들은 훨씬 경험이 풍부하다. 한국은 경험이 부족하지 않느냐? 라는 무례한 말을 해서 저를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초반 치료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병원 측에서 제공하는 간호 서비스, 식단 관리, 담당 의사와의 면담 체계 등은 정말로 꼼꼼했습니다. 어머니가 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으니 저 역시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래봤자 여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곧 알게 되겠지라며 불만스러운 표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치료 도중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아버지와 저는 병원 복도에서 언성을 높이는 다툼을 벌였습니다. 아버지가 빅토리아, 내가 괜히 한국 모델 일자리 이야기를 하며 너희 엄마를 꼬드긴 건 아니냐? 원래라면 중국에 와야 더 싸게, 더 빨리 치료할 수 있었다. 여기서 비싼 병원비 내봐야 결과가 뻔하지 않겠느냐고 몰아세운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참기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꼬드긴 게 아닙니다. 한국 의료가 좋다는 건 여러 곳에서 들었고
엄마가 직접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검사나 치료가 순조롭게 진행됐으니 괜찮다고 보이는데요. 오히려 아버지야말로 중국이 그렇게 천국이면 왜 여기까지 왔나요? 아버지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했지만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가족이니까 너희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보러 온 거다.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전적으로 믿지 말아라. 나는 중국에서 살면서 많은 걸 배웠어. 중국이야말로 세계의 미래다. 한국. 그 작은 나라가 뭐 대단하다고?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아버지는 한국을 이렇게까지 견제하는 걸까? 어머니가 암에 걸린 상황인데 아버지는 뭔가를 도와주기보다는 오히려 방해만 하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지나치게 숭배하는 모습이 제가 아는 그 예전의 아버지가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렇게 갈등이 커진 상태에서 저는 어머니의 스케줄이 없는 틈을 타 모델 에이전시의 오디션을 보러 갔습니다. 에이전시 건물이 위치한 곳은 서울 시내 중심가였는데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 저는 연신 감탄했습니다. 파리 지하철과는 분위기가 전혀 달랐습니다. 시설이 깔끔하고 승객들도 전자기기를 마음껏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하철 안에서 와이파이가 잘 터져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디션을 마치고 거리로 나왔을 때 커다란 스크린에 광고들이 쉴 새 없이 나오고 빌딩 숲 사이로 수많은 인파가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던 한국은 여전히 낙후됐다는 이미지와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어디를 봐도 최신식 간판, 편리한 결제 시스템, QR코드나 앱을 활용한 서비스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정말 제대로 본 게 맞나? 하고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아버지도 어머니가 잠시 회복실에서 쉬는 동안 병원 밖을 둘러보러 나갔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난 중국이 최고라고 믿지만 그래도 한국이 어떤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는 심산이었겠지요. 그런데 돌아온 아버지의 표정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서울 시내를 걸어봤는데 차는 많고 사람도 많다. 겉으론 깨끗해 보여도 저변은 어떨지 알 수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놀란 점이 있다며 길거리에 가게 주인들이 물건을 그냥 밖에 내다 놓고 팔던데 이거 가져가는 사람이 없더라. 그런 건 신기하긴 하더라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바로 이게 한국이 가진 시민의식이야. 그냥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몇 주가 지나고 어머니의 중간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상태가 많이 악화되지 않고 항암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다.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향후 수술 시기를 최적화하면 회복 가능성도 충분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안도하며 눈물을 글썽였고 어머니 역시 기운을 내며 고맙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래도 아직 갈 길이 멀지 않느냐. 지금 잘 된다고 해서 끝까지 잘 된다는 보장은 없지라고 했지만 내심 안심한 기색도 엿보였습니다. 다만 한국 의료진이 보여준 전문성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괜찮긴 하군. 그래도 중국이 이 분야에서 더 앞섰다는 평도 있던데라며 여전히 썩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입원 중인 동안 아버지와 저는 한국 도심을 함께 돌아다닐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모처럼 한국까지 왔으니 대중교통이 얼마나 뛰어난지 좀 살펴보겠다라면서 지하철을 한번 타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역에서 아버지가 노인 한 분을 발견했습니다. 짐이 무거워 보여서 지나가던 한국 청년 두어 명이 곧장 달려가 도와드리는 모습이 보였지요.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며 원래 이 나라 사람들은 저렇게 오지랖이 넓나라고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때도 내내 휴대폰 화면을 이리저리 넘기며 중국 SNS를 보던 아버지는 갑자기 저에게 그 화면을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이거 봐라. 여기서 한국에 대해 말이 많은데 치안이 별로라느니 경제가 폭망했다느니 별소리가 다 있네. 저는 아버지 직접 눈으로 보시면서도 그런 소리를 믿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지하철만 봐도 얼마나 깔끔해요? 소매치기나 불편한 상황도 전혀 없고 냄새도 안 나고라고 반박했습니다. 아버지는 글쎄 이런 건 일시적인 거지. 중국은 더 대단한 데가 많아. 내가 상하이 지하철을 타봤으면 훨씬 규모가 크고 빠른 걸 알 텐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착하다고 해도 결국은 다 계산적인 거 아니겠니? 중국 사람들은 적어도 솔직하고 힘 있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걸 잘 안다라며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을 오히려 이선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가 퇴원해 잠시 재정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생겼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그럼 우리도 시내 한복판에서 저녁을 먹고
늦은 밤 풍경을 보여드릴게요라고 제안했습니다. 사실 한국의 야경을 보면 아버지가 좀 더 이 나라가 발전됐다고 느끼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이지요. 저희가 식사를 마치고 길을 걷고 있는데 어디선가 시동이 켜진 채로 문이 활짝 열려있는 차 한 대가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순간 이거 아무래도 도난 차량 아닌가. 한국도 결국 범죄가 있지. 사람들은 착한 척하지만 결국 다 똑같아라고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그 차 주인이 등장했습니다. 알고 보니 택시 기사였는데 잠시 커피 좀 사오느라 차 시동을 끄지 않고 문을 열어둔 것이었습니다. 기사님은 여긴 그런 도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방 돌아올 거라서요라고 태연히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단 몇 분만 자리를 비워도 기름 도난당하거나 물건이 사라지는 경우가 흔했다면서 이게 말이 되냐며 믿기지 않아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이게 바로 한국이라니까요. 아버지. 여기서는 불필요하게 뭘 훔치거나 사기치는 일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물론 완전 범죄율 0%라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남의 물건을 훔치면 큰일 난다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또 퀴즈도 많고요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그냥 머뭇거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어머니의 항암 치료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은 환자분이 회복력이 좋으시네요. 수술 시점도 잘 잡히면 완치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도 속으론 안도했겠지만 겉으로는 아직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만 말했습니다. 한편 아버지는 그래도 내 엄마가 낫는다면 다행이지만 진짜 중국이었으면 더 빠르고 더 싸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미련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나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미 결과가 좋게 나오고 있고 진료와 간호의 질도 만족스러운데 왜 자꾸 중국 이야기를 꺼내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마지막까지도 내가 중국에 쌓아둔 인맥이 있으니 혹시나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중국으로 넘어와라라고 덧붙였습니다. 어머니가 암 수술을 받기 전날 아버지와 저는 병원 휴게실에서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는 혼잣말처럼 그래도 내가 중국에서 엄청난 네트워크를 형성했는데 그걸 활용 못 해보는 게 아쉽다. 한국에서 내 엄마가 잘 되면 물론 다행이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어떡할 거냐라고 했습니다. 저는 강한 어조로 아버지, 지금 그런 부정적 가정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중국 생활을 찬양해도 결국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진짜 의료 혜택을 주는 건 한국 병원이에요. 중국이었다면 정말 아버지가 말하는 것처럼 좋았을까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아버지는 물론이지 중국은 전 세계의 공장일 뿐 아니라 의료 연구도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한국은 지리적, 인구적 한계가 크잖아 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아버지, 병실에서의 치료나 간호 과정을 보셨잖아요. 이런 서비스가 중국에 존재하긴 하나요? 프라이버시와 전문성이 조화롭고 식단도 철저히 관리해주고 통역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하는 병원 말입니다라고 되물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그래. 뭐 여기 병원이 좀 잘하긴 하는구나라고 슬쩍 인정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도 내가 있는 중국이 최고라는 말은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일정 기간 집중 치료와 재활 과정을 거치면서 어머니는 급속도로 안정을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대로라면 퇴원 후 외래 진료만으로도 충분히 추적 관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항암 치료도 병행해야 하긴 하지만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지는 않을 겁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기쁨에 겨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제 손을 꼭 잡고 빅토리아,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게 될 줄 상상도 못했어라며 감격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아버지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병실 밖으로 나와서 겨우 한마디 했습니다. 다행이군. 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아버지가 바라던 건 뭘까? 중국에서 치료했으면 좋았다고 계속 밀어붙였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에서 치료받아 어머니가 살았으니 이제 더 이상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퇴원 후 어머니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다시 태어났어. 프랑스에 있을 때 이미 희망을 잃어가던 내가 여기서 수술받고 회복했잖아. 이제부터가 내 인생 이막이야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한국에서 살며 제 모델 커리어를 더 펼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나도 중국 일들이 바쁘지만 암 수술 후 요양 기간만큼은 내가 지켜보겠다라고 하더니
막상 어머니가 퇴원에 회복되는 과정에서도 계속 언제 중국에 갈 거냐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어머니가 나는 여기서 내가 다시 태어난 것 같으니 한국에 머무르겠다. 치료도 계속 여기서 받을 테고 빅토리아도 여기서 일하며 잘 지낼 것 같다라고 대답하자 아버지는 대놓고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국 중국의 무시무시한 발전상을 내가 못 봐서 그렇다. 한국이 언젠가 중국에 흡수되는 건 시간 문제야. 난 이만 돌아가마. 내 사업 파트너들이 기다린다. 아버지는 그렇게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돌아가기 전 아버지는 한 번 더 한국 도심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날이 밝을 때 한 번 제대로 돌아보고 싶다. 밤에는 아까 그 차 문 열림 사건도 봤으니 낮에는 또 어떤 꼴불견이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빈정거렸습니다. 저는 마음을 비우고 아버지를 안내했습니다. 아버지는 지하철역 근처 상점들을 유심히 살피며 물건을 대놓고 진열하고도 도둑을 전혀 걱정하지 않는 모습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저런 식으로 내놓으면 바로 사라진다. 여기는 사람이 없을 때 물건을 훔쳐가도 이상할 게 없는데 왜 그대로 두지라고 물었습니다. 주변 상인분이 여긴 서로 믿고 사는 문화가 있어서 감시 카메라도 많고 굳이 이런 것 훔쳐봐야 큰 처벌을 받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군 하고 뒷말을 삼켰습니다. 이어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목적지를 묻고는 곧바로 미터기를 켰습니다. 기사님은 깔끔한 복장에 차 안도 향긋한 방향제가 은은하게 풍기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택시를 자주 이용했던 아버지로서는 에어컨 요금은 추가로 안 받느냐라든지 외국인이라고 바가지 씌우지 않느냐 같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기사님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그런 건 없어요. 걱정 말고 편히 계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부터 한동안 무표정으로 창밖만 응시했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는 결국 본인 스케줄 때문에 중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저는 공항 근처 숙소에서 아버지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는 맥주 한 캔을 훌쩍거리며 처음으로 진지한 톤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빅토리아, 한국이 이 정도로 발전했을 줄은 몰랐다. 개인적으로는 좀 당황스럽다. 옛날에 내가 알고 있던 한국은 TV 드라마로나 보이던 별 볼 일 없는 나라였는데 말이다. 저는 세상은 계속 바뀌고 한국도 대단한 힘을 갖춘 나라가 됐습니다. 어머니도 덕분에 살았고요. 그래도 아버지는 중국에 더 익숙하시니까 거기로 돌아가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제발 한국에 대해선 함부로 폄하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고 그냥 멍하니 창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래도 난 중국에서 이미 깊이 뿌리 내렸으니 그곳에서 살 것이다. 한국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봐 주마. 내 엄마가 이곳에서 행복하다면 나도 딱히 막지는 않을 거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중국보다 우월하다고까지 인정하긴 어렵다는 식의 말을 슬쩍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쌓아온 중국 인맥과 시장을 믿고 있었고 한국 생활이 아무리 좋아 보였어도 거기에 완전히 스며들 마음이 없었습니다. 제가 공항에서 아버지를 배웅할 때 아버지는 너도 한국에서 일하는 거 좋은데 언제 한번 중국에 놀러와. 제대로 구경시켜 줄게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는 표정은 어딘가 씁쓸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달리 난 여기서 진짜 두 번째 인생을 살 거야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후로 한국에서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건강을 거의 90% 이상 회복했습니다. 간혹 정기검진을 받아야 했지만 병원 접근성도 좋고 의사소통도 잘 되는 환경이라 어머니는 만족했습니다. 제가 모델로서 바쁜 스케줄을 소화할 때도 어머니는 넌 내 삶을 힘껏 즐겨라. 한국에서 날 살려줬으니 나도 이 나라에서의 일상을 감사히 누리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몇 달 더 지내보니 제가 체감하는 시민의식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줄 서는 건 기본이고 에스컬레이터 오른쪽에 서는 문화, 식당에서 주문이 잘못 들어가면 의연하게 대처하는 서비스 정신 등 여러 면에서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제가 도심 한복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려도 누군가 주워서 영무실에 갖다 주거나 경찰서에 신고해 놓는 경우가 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파리였으면 금방 사라져서 찾기 어려웠을 텐데 한국에서는 잃어버린 물건이 돌아오는 일이 종종 있는 나라라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또 한 번은 어머니와 함께 시장을 구경하다가 지갑을 두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인분들이 지갑을 보관하고 계셨고 마침내 저나 어머니를 다시 만나자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며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나 못 찾을까봐 걱정했는데라고 인사했더니 상인분은 당연히 찾아드려야죠. 이상한 사람이 가져갈까봐 제가 간직하고 있었어요라며 웃으셨습니다. 이런 따뜻함과 신뢰가 한국의 밑바탕이구나 싶었습니다. 물론 한국이라고 해서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프랑스와 비교해보면 집값이나 전월세 비용이 상당히 비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행히 모델 에이전시에서 숙소를 어느 정도 지원해 주었지만 일반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꽤 높았습니다. 음식값도 싸지 않고 커피 한 잔에 몇 유로에 해당하는 금액이 드는지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인들은 일상적으로 카페를 이용하고 외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비력이 높다고 싶어 살펴보니 한국은 1인당 GDP도 꽤 높은 편이었고 또 부지런하게 일해서 열심히 번다는 인식이 강해 지출에 적극적인 문화가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제가 모델 활동을 시작하면서 모은 돈으로 어머니와 함께 가끔 여행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부산, 제주도 같은 지역을 돌아보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서울 하나만 잘 사는 곳이 아니구나 깨달았습니다. 지방 도시들도 나름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었고 관광객을 반기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프랑스의 프로방스나 보르도 같은 지역에 견줄 만한 매력이 있다. 유럽적 감성과는 다르지만 여기만의 아시아적 풍성함이 있구나라며 감탄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제 모델 활동은 기대 이상으로 잘 풀렸습니다. 한류 열풍 덕분에 K-패션, K-뷰티에 관심이 많은 해외 브랜드가 한국 시장에 진입하면서 역으로 해외 출신 모델에 대한 수요도 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각종 광고 촬영, 패션쇼, 잡지 화보 등 다양한 제안이 들어왔고 저는 운이 좋게도 여러 작업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모델 일을 하는 동안 집 근처 공원이나 문화센터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빅토리아, 난 여기서 배운 것이 하나 있어. 사람들에게 서로 믿고 도우며 살아가는 거지 정말 무엇인지 배웠어. 암 투병 과정에서 이런 세심한 돌봄을 받은 건 태어나 처음이야. 간호사, 봉사자,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인인데도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는 중국으로 돌아간 후로도 가끔 저나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처음엔 어머니 회복이 잘 되고 있느냐는 정도의 안부를 물었지만 조금만 대화가 길어지면 곧바로 결국 중국이 세계를 주도할 거다. 한국은 규모가 작아 곧 한계를 맞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굳이 대꾸하지 않고 네, 아버지, 건강 잘 챙기세요 정도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느 날 아버지에게 한국의 현실을 정확히 찍어서 보여주고 싶은데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이 다친 것 같다. 괜히 감정 상하기만 할 것 같아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도 동의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중국 방식을 따라 수십 년을 살았고 그걸 부정하면 자신의 정체성이나 커리어가 흔들린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아버지는 끝까지 한국은 호기심을 줄 수는 있지만 내게 정말 살고 싶다는 열망을 주지는 못했다라며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한국 곳곳을 여행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문화와 역사를 접했습니다. 경주 같은 역사 도시에서 고풍스러운 유적을 보거나 최첨단 IT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시티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말 그대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나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도 물론 큰 땅덩어리를 갖고 있고 다양성이 있겠지만 제가 체험한 한국의 짙은 문화 밀도는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SNS나 여러 뉴스를 통해 보면 중국 쪽에서는 아직도 한국을 비하하거나 가짜 뉴스를 생산해 한국이 위태롭다는 식으로 선전하는 경우가 있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살고 있는 한국은 그런 이미지를 전혀 느낄 수 없는 안전하고 풍요로운 일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중국 SNS가 다 거짓말일 리 없다라고 했지만 제 눈과 귀로 확인한 한국의 모습이 그와 정반대이니 저는 아버지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머니는 암 치료가 상당 부분 마무리되었고 정기검진에서 좋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꾸준히 관리만 잘하시면 앞으로 일상에 지장 없이 지내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침내 한국이 내 목숨을 살려줬다. 이곳에서 완전히 다시 살겠다라는 선언을 공식화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갈 계획이 없냐는 제 질문에 나중에 짧게 방문할 순 있겠지만 여기서 삶을 보내며 받은 은혜를 돌려주고 싶다라고 답했습니다. 저 역시 모델 활동이 안정궤도에 올랐고 에이전시에서도 저를 계속 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모로 한국은 더 이상 낯선 땅이 아니었고 오히려
뿌리 내리고 싶은 곳이 되었습니다. 일부 프랑스 지인들은 빅토리아, 너 거기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동양 문화가 결국은 너와 맞지 않을 수도 있잖아라고 했지만 제가 직접 체감한 건 달랐습니다. 한국은 이미 국제화되어 있었고 외국인의 독특한 문화를 충분히 수용할 여유를 갖춘 나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